소장님 이 법대에 계신 모습을 기억하는 지역민들이 많은데 법복 입으시고요. 지금 어떻게 계신지 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황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쉬다가 이 전남대학교 여기 석좌 교수로 와서 지금 이제 한 1년 한 5개월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이 치열한 법조인 생활을 하시다가 학교로 오시니까 그래도 조금 그 여유가 생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여유가 많이 생겼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쫓기는 그런 그리고 그 어떤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랄까요? 좀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 오니까 좀 그런 건 없어져서 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소장님을 대부분 알고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할 텐데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스쿨 구성원들의 어떤 이 느끼는 물론 이제 다 환영하시겠지만 어떻게 네, 느끼시는지. 여기는 아마 전대 특히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지역이기도 하고 전남대학이 그리고 전남대학의 성격이 에, 저가 전남대학을 택해서 온 이유도 저하고 가장 맞는 학교가 전남대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래서 이제 아주 전적으로 환영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실제로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로 봤던 그 판례를 만들어낸 특히 이제 소수견을 많이 쓰셨던 분이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면서 제가 온 곳을 막 크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예전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여기서 저는 고향이 또 고창 이쪽이시라 그쪽에서 중고등학교 어린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내셨군요. 예, 여기 광주 서중으로 와가지고 전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 중고등학교가 다 여기 있어서 사실상 이제 중고등학교 보낸 그 지역이 가장 자기 인생의 기억이 남고 거기가 뭐 자기 메인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시절 한번 좀 혹시 돌아보신다면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서중 시절이나 전남고 시절에. 이게 그때가 사실은 좀 60년대거든요. 60년대 시절이고 6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삼선 개헌이 있고 뭐 그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삼선 개헌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의논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주로 하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지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5.18이나 이 훨씬 전이긴 하지만 그때 사회 분위기도 뭐 그런 유신 정권이라든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보군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유신이 났고 예.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 삼선 개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삼선을 하기 위한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왜냐면 두 번밖에 못 하는데 3번 하는 개헌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좀 있었죠. 예. 대학 시절로 하자면 이제 어차피 대학 시절의 기억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신 정권이 또 시작했다고 하니까. 대학에 이제 저희들이 대학 1학년 때 10월 유신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10월 유신은 그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헌법이거든요. 우선
통일주체국민회 대의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의 상당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10월 유신을 단행을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삼선 개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는데 10월 유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헌법이 초안이 발표됐을 때, 초안이 발표됐을 때 저희들이 휴교령에 내려가지고 10월 유신이 되면서 휴교령에 내렸거든요. 그때 집에 있으면서 그 초안을 보고 제가 이게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라디오나 이런 데서 그 헌법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주 한국적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이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광주 중앙교회 거기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계엄 때라 우편 검열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편 검열에 그 편지가 걸려가지고 유신헌법 초안에 대해서 비판한 그래서 이제 광주 이 중앙정보부 광주 지부에 이렇게 이제 누군지를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사모님이시라는 건가요? 제가 소장님께서.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편지가 오니까 이제 그 우편 검열을 하면서 예. 제가 쓴 발신자를 안 밝혀있기 때문에 이제 수신자한테가 확인해서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해서 전지로 확인하고 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런데 마침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보직을 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처벌받고 그런 일은 안 왔는데 그 10월 우리 대학교 1학년 시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그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때 당시 사모님 결혼을 하신 건 아니고. 연애하던 시절. 예. 여자친구 요즘 같은 말로 학년인데, 여친한테. 예. 그러고 갖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죠. 여친한테 근데 그 사랑을 담은 그 고백을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시국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심각한 편지를 보내셨네요. 이게 이제 서로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류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대학교 때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중고등학교 또 대학 시절부터 어떤 그런 그 이 반헌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신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쌓인 거네요. 그렇다고 저는 뭐 제가 뭐 저는 일관되었다고 쭉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것은 또 현실에 맞는 어떤 그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유신헌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점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권에 맞는 헌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쭉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법대 데모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앞에서 나가서 연설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청학년 때는 뭐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 광주에서 민청학 관련자가 서울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크게 제가 관련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광주 이 도경에서 잡으러 와가지고 제가 한 그때 그 5월부터 한 60일 이상 그렇게 구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공분실에 있다가 광주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서 유치장에서 한 6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합법적이었던 구금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장 없이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여가지고 그때가 긴급조치 4호 때인가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냥 끌려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영장이 군법에 의해서 발부가 돼가지고 제가 광주경찰서에 있다가 한 60일 있다가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마 제가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뭐 아니면 입건유예를 받았거나 그랬으라고 싶은데 그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민청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너는 무슨 조치를 한다는 건 없이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마 기소유예를 받았든지 뭐 입건을 안 하는 조치를 했든지 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군요. 예. 고문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시다가 이제 고시 합격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법조인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 초창기 어떻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77년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79년 9월 1일에 상무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본부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병학교에서 그때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훈련 받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시해 사건이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저희들이 16주 훈련 기간이었는데 아마 비상계엄에 따른 그 군본부가 소요가 있었던지 보병학교 12주 그 다음에 행정학교 4주 예정이었었는데 행정학교가 1주로 단축이 돼가지고 12월 초에 임관이 돼가지고 군법무관이 그래서 임관이 돼서 바로 이 31사단 검찰관으로 발령이 받아서 제가 5.18하고 관련이 되는 게 바로 그 법조인으로서 첫 출발이 군법무관 시절인데 혹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80년 5월경이었을까요? 직전이었을까요? 79년 12월. 79년 12월. 예. 그때 그러면 이제 상무 그때 31사단 검찰관. 31사단. 예. 30사단 검찰관을 하면서 저 상무대 전교사 계엄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계엄 기간이었기 때문에 12.6 이후에 계엄이 선포돼서 그때 이제 군 판사로 지금은 이제 군 판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법무사라고 그랬었는데 군 판사로서 재판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판 있는 날만 30일단에서 검찰관 생활을 하면서 전교사 계엄군법에서 재판 있는 날은 가서 그래서 재판 지원을 군 판사로서 그렇게 역할이 제가 시작돼서 이제 법조인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좀 독특하네요. 31사단에서는 검사로, 저기 전교사에서는 판사로. 네, 그때는 이제 군법무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리고 한 법원에 한 곳에 있는 사람이 뭐 검찰관도 하고 뭐 이렇게 법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37사단 검찰관이 여기 와서 군판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옆 부대에서 와서 근무 지원을 한 것이 그 당시에 통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 보자면 좀 잘 안 되는 건데 어느 부대에서는 검사, 어느 부대에서는 판사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다가 이제 5.18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31사단에서는 검사.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인 직책은 31사단 검찰관이 맞고 재판 지원을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때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 5월 17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 그 날의 기억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서울에 토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토요일 올라갔다가 5월 18일 날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오후에 내려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고속버스가 터미널로 못 들어가고 어디 역 근처에서 광주역 근처에 어디 세워주더라고요. 터미널로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때 이제 광주 5월 18일 아침부터 전남대학교 앞에서 출발한 그
5월 항쟁이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예. 그때 그러면 광주역 근처에서 내리신 거군요. 예. 그때 그 기억나는 상황? 그때는 그 우선 터미널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 통상 뭐 버스는 당연히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큰일 어제 아침에 오전에 큰일 나 군인들이 이 시위하는 군중들을 많이 패고 이랬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일단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시내로 다시 나와서 그 친척 집에 가서 이제 그 근처에 친척들이 있었던 너는 이제 동운동에 있었는데 그 시내 근처에 친척들이 있는 데 들어가서 이제 시내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직접 목격하신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예, 그때는 이제 목격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목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 복귀를 그렇죠.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도 못하고 5월 20일쯤인가 복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내에 나와서 시내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그 외곽에서 저희 동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때 어떤 경우는 어떤 버스가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약간 통행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통행.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무슨 경상도 번호 차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갔더니 지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행 허락을 하고 그런 정도가 처음에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군인이 막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해서 사람을 살상을 하거나 이런 건 보지를 못했는데 그 상황, 그 광주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러고 이제 부대를 들어갔는데 31사단으로 들어갔어요. 예, 31자. 왜냐면은 그 당시에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군복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군복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천 가는 그 고속도로로 해서 31사단 그 오치에 있는 31사단을 출근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부대에서 나오질 못하고 기간 동안에 부대 안에 있으면서 이제 집하고는 전화 연락은 됐습니다. 전화 연락은 돼서 그 광주 시내 상황도 듣고 또 집사람이 시내 나갔다 온 거 이렇게 녹두서점 쪽에 갔다 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진압이 된 뒤에 그러면은 이 어떤 이제 활동을 법조인 노스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27일 그 안에도 5월 23일이나 24일 이때도 어디서 사체가 발생했다는 부대를 통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남 2대대에서 사체 유구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이제 전화로 오는 것에 대한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라. 그래서 지휘를 해줘야 되는 검찰관이 군 검찰관이 해남 2대대에서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그리고 광주 변전소인가요? 그쪽에서 사체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가서 그 검시도 한두 구 정도 했습니다. 그 사태 기간에도. 그러고는 이제 5월 27일 날 도청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 그 이후에 이제 그 도청에 나온 사체들을 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락이 와서 검시한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첫 큰 이제 5.18을 제가 맞는 그 중간에 약간 한 두세 건의 검신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검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 어떤 사체나 시신과 달리 굉장히 참혹한 시신들을 직접 검시를 하고 보고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한번 그 전반적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요. 예, 제가 도청에 갔더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사체가 있을 거로 사실 예상하고 갔는데 그 당시 한 막 진압할 때 발생한 그 사상자들 그게 한 그 계엄군이 놔두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가서 보니까 도청
정문을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쭉 12여 구 사체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구나 한 17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들고 그것에도 검시부터 이제 첫 시작 공식적인 검시의 시작이 제가 이제 5.18 때 했던 것은 검찰관으로서의 검시. 저만큼 그때 사체를 검시 많이 했던 검찰관 없었던 것 같아요. 검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 판사로서는 5.18에 기소돼서 온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판. 이제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검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사상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 사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이것이 후대에 이 그대로 역사 자료로 남아서 어떤 통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검찰관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대 수준 아, 비망록이야. 예. 그래서 제가 검찰관 하면서 사용했던 예. 비망록입니다. 이제 그 당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신대 학생인데 예. 신광교 유연창 목사이는데 유동훈이라는 아, 예. 유동훈 열사. 예. 뭐 사입이 좌골반에서 예. 골반부 좌측 총상이. 상골반부 총상에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나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어쨌든 요것이 보여서 나중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네. 예. 윤성훈 열사 그 기록도 좀 있을까 모르겠네요. 5월 23일 날 예. 이게 이제 동운동. 동운동 대창주유소 앞에서 일체 불상자인데 이 사람은 검거로 한 사람은 죽었고 이 대위가 이제 쏘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예. 광주 변도소 경계근무 나가다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예, 하는 예. 것들이 이게 보고받은 게 제가 나중에 이제 검시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요게 이제 검시한 거거든요. 예. 5월 24일 날 가서 검시를 하고 요거 시간이 좀 안 맞나. 요거는 김상태고 요건 또 다른 사람인 예, 거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광주지검의 김기춘 검사가. 김기준 검사. 아, 예. 예. 혹시. 예, 북보건소장, 그다음에 군의관 뭐 이런 예.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곽종률 헌병대 예. 같이 갔어. 이거 보시면 그때 당시의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다 나실 것 같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보는 것들이고. 이거는 시신의 그 사람의 형상인 것 같은데요. 총상이 들어간 총상의 위치. 좀 페이지에 자상이 있는데. 자상. 예. 찔린 사진이요. 자목부 자상이. 예. 그리고 이제 후두부에도 타박상이 있고. 예. 빼빼한 편이다. 예. 입니다. 정말 귀한 자료네요, 이거는. 한 5.18 관련된. 예.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조대병원에 가서 같이 했던 분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수사 기록에 광주지검의 검시조서로 이게 나와 있는 게 다 이 광주지검 검사가 이제 그 팀장처럼 돼가지고 예. 이렇게 한 검시들이어서. 다음 줄게 나중에 다음 줄. 합동심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십자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태 이후에. 예. 이 사람들을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기록이 있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셨겠지만 또 그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이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몸소 겪으셨다가 또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목도한 것이라서 네. 그 심정이라는 건 참 제가 어떻게 헤아리기는 힘듭니다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이 매우 좀 복잡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겸군을 한 건 아니지만은 진압하는 군대 속에 있는 입장이면서도
또 광주 시민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 과거에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이 사회나 이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처음은 이제 주로 검시만 했었고 나중에 이제 기소는 이제 수사해서 한참 동안 재판 들어가야 이제 군 판사에서 관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뒤에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검시에 대한 그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손옥래 씨의 유방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뭐 대검으로 가슴을 도려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래서 과연 그런 사체가 있는지를 또 그런 돌아다니는 말하고 비추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봤는데 도려낸 사체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유방부가 찔린 그래서 그 손옥래 씨의 유방부 자창 그 검시 조서에 이제 되게 검시는 한 팀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는데 광주지검 검사, 그다음에 군 검찰관,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관, 그다음에 군의관, 그다음에 전남대나 조선대 의사 그렇게 그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검시 조서가 보면은 다 그 사람들 도장 찍은 것들이 있어. 적어도 광주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 직접 주거지를 두고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그 공수부대의 진압이 너무 참혹한 진압이었다는 걸 누구나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군인인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제 생각으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광주에 당시 근무했던 어떤 그 군인들, 직업 군인들 되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자상, 그 대검으로 이렇게 숨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유언비어나 뭐 이런 한동안에는 그 자체가 유언비어로 취급받기도 했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유언비어가 그거 이제 청문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검으로 가슴을 도려냈다는 것은 유언비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찔린 게 있다는 건 유언비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려냈다는 부분이 유언비어가 된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유언비어로 우리가 판사로서 군판사로서 처벌했던 경우가 대검으로 뭘 도려냈다. 그다음에 경상도 군인이 와서 저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게 이 부분은 대표적인 유언비어로 처벌하고 그거는 5.18 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언비어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유언비어로 처벌했지만은 뭐 다른 것들을 유언비어로 처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상훈 열사의 시신을 검시 예. 하기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관계였으니까. 제가 그 김상윤 씨를 통해서 녹두서점에 소개받아서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방학 때 내려오면은 한두 번 만나고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김상윤 씨가 아마 광대 활동도 하고 그 연구 활동 같은 거 문화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러셨던. 대화는 그때 많이 나누진 않았는데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신 중에 윤상원 대변인의 시신을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억? 그 이제 제가 무슨 너무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체의 모양이 저도 이제 그것이 우선 그을렸어요. 사체가 그을리고 또 우측 하복부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가 내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사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화염방사기를 쓴 게 아니냐, 사체가 그을려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총에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입구가 없는 겁니다. 뒤쪽에서 맞아서 앞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총이 아니라 무슨 그냥 크게 찔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것이 가장 맨 첫 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마 그 정리가 돼서
어디 검찰조서에 나와 있었는데 왜냐면 다른 여러분들다가 같이 의논해서 이제 거기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그때 이제 화염방 사기를 그 방창정 기간에 진압군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5.18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쓴 것이 증거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윤상원 씨의 그것이 화해방 사기가 아니면은 본인이 혹시 뭐 이렇게 자살 기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은 화해방 사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혹시 이제 또 그 외에 그 다른 또 저 인상 기억에 남거나 그러니까 저 이따가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만 저 기록으로 보자면 네. 기록 꼼꼼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초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1일 이후에 그 계엄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시기까지 하고 또 이제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외곽 경비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외곽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이 살해된 사건들도 그 어떤 발포 명령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발포 명령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를 타고 지원동에 미니버스를 타고 간 미니버스에 대한 총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니버스는 뼈버스에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고 그것은 무조건 발포를 해라.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 그 인정이 안 되고 재진입 작전 마지막에 5월 26일 날 밤부터 그 이제 광주 공원 그다음에 YWCA 그다음에 도청 진입하는 요 작전만 그 내란 목적의 살인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맨 처음 1심은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발포명령이 제일 중요한 건데 1심은 자유권 발동 형식의 발포명령이었다. 그것이 누구라도 쏴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내려진 자유권 이후에 내려진 것이 이제 5월 21일 날 오후인가 저녁인가 그 이후에 자유권 발동은 이제 그 이후에 내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 것들은 뭐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된 것이 이 발포 명령이 1심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자유권 발동 형식으로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근데 2심이나 항소심이나 대법원은 전두환이 그 자유권 발동에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물론 보안사를 통해서 자유권 발동에 관여를 했지만 그 자유권 발동을 발포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무장을 한 사람이 군인을 공격하는 경우에 하는 그런 것이지 아무나 쏴라는 발포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내란 목적 살해를 인정을 안 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발포 명령을 1심과 2, 3심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발포 명령 문제가 이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내렸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달이 됐느냐 이 문제가 이제 아직도 지금 2018년도에 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금 금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이제 조사를 해본 그게 이제 군인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혹은 이제 2007년도에도 과거사위에서 국방부 과거사에서 좀 조사를 해서 진전된 결과가 약간은 있더라고요. 아까 그 외곽으로 철수한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발포해서 살해된 이런 사건들은 그것이 나가면 무조건 발포하라. 외곽으로 나가는 걸 이제 봉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발포명령의 진상이 어떻게 이제 밝혀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시하실 때는 느끼시기에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건데 이거는 발포 명령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공수 부대들이 이 조준 사격이나 혹은 뭐 이렇게 난사를 하거나 그랬던 그 희생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발포 명령의 존재는 추후에 밝혀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총상 환자들을 보셨을 때 느낀. 아니 총상 환자를 보고는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18이 그렇게 진압이 되고 나서 또 검시도 하시고 판결도 내리시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판사 생활로 이제 하시게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소장님의 별명이 이 하나로 그 인생이 좀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소수 의견. 소장님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교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의 네. 어떤 그 법조인 생활을 요약하자면 네.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네. 어떤 진보적인 판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시대를 앞서 나가는 판결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평가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논란에 있는 여러 판결을 내리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통진당 해산에서 가장 그게 극적으로 나타난 게 저는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 때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문제를 여쭙기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신이라든가 혹은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원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5.18에 끼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5.18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되게 이제 5.18에 처음에 그 내세웠던 학생들의 구호가 처음 시작될 때 계엄 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물러가라, 그다음에 민주인사 김대중 석방하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계엄에 의해서 모든 기본권이 제약이 되는 이것을 빨리 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하고 이 연결이 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특히 이제 개를 살상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정말 이렇게 국민의 군대가 이렇게 살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노들이 이제 서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또 제가 판사로서의 군 판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어떤 판사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가지고 판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광주 민주화운동이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그 판결을 내리셨던 수백이 아니고 수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억에 남는 판결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또 판결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그런 것좀 차치하고라도 일단 교수님께서 좀 손꼽는 판결 선택 어떤 판단을 좀 꼽아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있어서 어떤 소수 의견을 냈던 그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했던 재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있어서 아주 어떤 우리 사회의 오랜 난제를 그 양심의 자유,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재판관들하고 정말 생각을 이렇게 짜내면서 만들어낸 판결인데 그것이 주심으로서 했던 사건이 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탄핵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뭐 제가 이끌어낸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해내고 또 거기에 세월호에 관한 소수견을 이준석 재판관하고 제가 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판사 일선 법원에 있을 때 한 사건들은 거기도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 사건 중에는 이 살인 사건 중에서 네 살먹이 아이인가요? 그가 증인으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4살짜리. 예, 자기 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그 4살박이 유아의 증언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었었는데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 외국의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헌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믿을만하다. 거기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걸 보고 이제 한 그 판결이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었는데 하나의 기억이 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또 오늘이 3월 10일 3년 전에 탄핵이 인용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마침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지난 이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 해산 사건에 유일하게 그 소수 의견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 저 이쪽 방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났던 건데 이 박근혜 이건 따로 제가 따로 또 여쭙긴 하죠. 통합진보당 때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의견 어떤 이유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정당 역사뿐만 아니라 사상사적으로도 진보 사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진보 정당의 역사라는 게 매우 일천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억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조봉암의 그 진보당이 조봉암은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또 진보당이 그냥 그때는 이런 절차가 아니고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보당이 등록 취소가 됐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사건의 성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약하지만은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지만은 저는 기울어진 접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보다 기울어진 접시지만은 그래도 좀 기울어진 상태로라도 유지될 수 있게 줘야지 완전히 없애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또 거기서 드러나는 여러 모든 사정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냐 이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달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거든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 서로 사실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거기서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인정은 갖고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데 사실 인정부터가 사실 인정에서 추론에 이르는 과정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저는 지금도 합리적인 사실 인정이라면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사실 인정이라면은 저는 제 소수견이 읽어보시면은 적어도 고개가 끄덕끄덕 일단은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되게 결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가 저 혼자 가긴 했지만은 아직도 제 생각에 대해서 그때 좀 잘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의 소수 견지긴 했지만 접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동장이 아닌 접시. 접시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운동장은 크지만은 접시는 이렇게 돼서 기울어진 접시라는 표현을 제가 결정문에 썼는데요. 예. 그런 걸 보자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그것도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금 5.18 40주년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통합이라는 말도 꽤 좋아하고 이제 지금은 요새 또 통합당이라는 말을 쓰는 또 당들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이 어떤 다양성, 이 사회가 다양성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뭐 소수자라거나 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각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살려가면서 전체적인 다양성을 이루는 통합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나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혐오, 배제, 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뭐 성행하고 있다 그럴까요? 또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또 이렇게 막 횡행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이 광주 항쟁이라는 것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학생도 참여하고 여성도 참여하고 또 뭐 기층민중도 참여를 하고 또 지식인도 참여를 하고 이런 건 모두 참여의 다양성 이게 이제 광주 항쟁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참여의 다양성이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시민 주도의 자치체를 이루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질서를 우리가 유지가 됐다 이제 이런 것이 광주 항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소수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 목소리가 소수자의 목소리는 사실은 소수자가 뭐 다수가 되겠다는 목소리는 아니지 소수자로서의 목소리인데 그것도 인정을 못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배제를 해보려거나 혐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사회 그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법조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 최상층에 있는 어찌 보면 권력자기도 하고 정말 이 실은 이런 주장을 실제 어떤 판결문이나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조인들이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소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해야 될까? 근데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 중학교 때는 문병란 선생님이 계셨고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오종열 선생님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은사님이셨고 또 특히 전남고등학교 강요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들의 영향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스승들이지만 내 친구들이 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스승들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요즘 여기 와서 김용훈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배우지는 않았는데 제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일고에서 배웠고 또 제 후배들은 이제 전남고등학교로 오셔가지고 배우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김용훈 선생님 계시는데 김용훈 선생님 누구냐면은 윤한봉식 이렇게
그러니까 밀항하기 전에 강진에서 숨어 있을 때 그 김용구 선생님 댁에 있었어요. 예. 전남고등학교에서 이제 너무 학생들을 막 선동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해임당해 버렸습니다. 그 중앙정보부에서 끌고 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사표 내고 강진으로 내려가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김용구 선생님인데 김용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6.25에도 하여튼 참전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그 야학 운동을 하면서 그런 그 민족운동 했고 또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에도 관여가 된 그런 분이어서 이제 매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기념사업 표장을 올해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들의 영향 그리고 또 친구들 같이 이렇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했던 그런 친구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연을 맺으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5.18의 영향도 좀 있습니까? 아 그렇죠. 5.18은 왜냐면 그때가 제가 53년생이니까 27, 만 27 아닙니까? 그리고 27. 굉장히 젊은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제 입장이 매우 델리케이트한 입장이었고 그러나 나는 어쨌든 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걸 정확하게 보고 이것이 우리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광주 항쟁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처벌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시민들의 항쟁을 그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그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의한 특별 재심 사유로 인정이 돼가지고 다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재심에서 특별 재심에서 광주 제가 재판했던 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재판을 못했었겠는가? 지금 같으면 그런 재판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라는 게 뭐 처음 막 인관에서 육군 중위 입장이었다 뭐 제가 변명을 해본다면 그렇고 또 400한 열몇 명, 십몇 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 재판한 게 아니고 1, 2, 3, 4부가 있었어요. 재판부가 1, 2, 3, 4부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4부 재판을 받아서 주로 이제 지방 예를 들어서 목포랄지 뭐 해남이랄지 뭐 영암이랄지 이런 쪽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400 몇 명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재판부로 이렇게 재판하고 저 재판부로 저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뭐 있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같으면은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행위로서 지금 이제 그 5.18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광주 항쟁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저항 행위로서 정당 행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 이제 근데 그것을 못한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윤한봉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좀 생전에 인연이 좀 어떤 인연이? 생전에 여기 무슨 문화 연구 뭐 그런 걸 했는데 얼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인가 예. 이런 걸 할 때 이제 요즘 뵀었는데 이제 저 아주 깊은 인연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제 더 훨씬 더 밀접하게 현대사회연구소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인연으로 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망명 시절에도 좀 망명 시절은 전혀 몰랐고요. 이 망명에 이 협조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뭐 후배들이거나 친구들이어가지고, 예. 이게 최고냄 교수라고, 지금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내 친구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 도피에 이제 좀 관여가 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5.18 문제가 해결이 문민정부들에서 해결이 되면서 이제 문학봉 선생이 귀국하는 것을 광주사회가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윤한봉 선생가 안전한 귀국을 해라. 이것이 광주사회 요구였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민주인사들의 광주 5.18 단체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민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안전한 귀국을 보장을 하고, 아마 특별한 처벌은 안 받았을 겁니다. 예. 방송 인터뷰는 굉장히 오랜만이시라고. 거의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 원장 할 때 2006년도에 그 청주 방송 그때 인터뷰를 해보고는 아주 그건 한 1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 못한 얘기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실은 올해가 5.18 40주년이고 또 4.19로 하면은 60주년이고 또 6.25로 하면은 70주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십자로 떨어지는 40주년, 50주년, 70주년 이렇게 가는 40주년 몇 년인가 내가 정확히 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18 40주년은 통연돼서 이렇게 MBC에서 사실은 죄 많은 저를 제가 맡았요.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